여러분, 지난 12월 3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내란 쿠데타의 시도였죠. 그리고 그 시도 뒤에 가려져 있던 거짓의 장막이 특검이 공개한 대통령실 CCTV 영상으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나와 그리고 법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 몰랐다, 사태를 막으려 했다 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계엄에 반대했고 윤석열을 설득했다 라고 말하며 국민에게 사죄까지 했죠. 하지만 CCTV는 이들이 보여준 저항의 이미지가 얼마나 호환무치한 위증이었는지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CCTV 속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문건을 서로 보여주며 16분간 협의하고 심지어 미소까지 짓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대를 외치기는커녕 단전 단수 계획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여다보며 공모하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내란을 막으려 한 충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란을 함께 실행한, 웃고 즐긴 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과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CCTV라는 움직이는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 핵심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이것은 단순한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는 법치가 붕괴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는 깊고 심각한 위기의 신호입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스스로 내란의 방패가 되려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총 32시간 분량으로 이 중 일부가 재판에서 공개되면서 전 국무위원들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첫째, 최상목의 위증입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에게서 받은 것은 가로로 3번 접힌 쪽지였으며 내용을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계엄 선포를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내용을 보지 않았다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까지 했죠. 그러나 CCTV 영상은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빳빳하게 펴진 A4 용지 크기의 문건을 직접 건넸고 최상목은 이를 두 손으로 세워 정독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국회 관련 예산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경고형 계엄이었다는 윤석열의 주장과 달리 국회 해산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둘째, 총리와 법무장관의 농단입니다. 한덕수는 계엄 선포문을 계엄 해제 국무회의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CCTV는 한덕수가 이미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로부터 특정 문건 2개를 들고 나왔고 이를 조태열, 김영호 장관 등과 돌려읽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심지어 문건을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까지 찍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는 내란을 실행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데 국정조사에서 관련 지시 문건 수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CCTV는 박성재가 A4 용지에 직접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을 확인시켰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국가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그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 위헌 행위임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대통령 호출에 가장 먼저 도착한 뒤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수용공간 확보 등의 후속 조치를 지시했죠. 이는 내란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국민과 국회 앞에서 거짓말과 위증을 일삼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습니다. CCTV를 통해 내란 공모의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검은 한덕수가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헌재에서 위증까지 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박성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특히 박성재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우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검사 파견과 수용 공간 확보 등 핵심 임무를 수행한 법무부 장관이 위법성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논리로 풀려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결정에 대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만약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윤석열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에 따라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한 모든 피고인들이 구속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계엄 선포에 따른 불법 조치들마저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법원의 연이은 영장 기각은 내란 특검의 수사 의지와 동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자들이 증거 인멸과 사후 대책에도 관여한 중대한 혐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최소한의 상식과 법에 맞게 이들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위기는 단순히 윤석열 내란숙의 한 명에 의한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법치, 거버넌스, 그리고 자유, 평화, 인권 같은 기본 가치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아닐 수 있다는 근본적인 신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오히려 국가와 정치 엘리트들이 바로 그 가치를 파괴하는 주범임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윤석열 정권 2년 차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의 급격한 후퇴를 경고해왔습니다. 2024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세계 47위로 급락했으며 특히 한국의 자유도는 조사 시점 군사 독재 하에 있던 가봉보다도 못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독재에 아주 근접했다는 심각한 경고 등이 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3 쿠데타 시도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냉전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와 국가 폭력의 행동 양식을 원형 그대로 복원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개인의 망상이 아니라 그를 정점으로 한 거대한 극우 세력의 부상을 뜻합니다. 이처럼 군대와 고문도구의 물질적 현실로 나타난 민주주의 위기를 단순히 법적 평가의 다툼으로 치부하며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모든 에너지는 독재화를 감행하는 세력과 이를 저지하는 세력 간의 생사를 건 투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내란 범죄자들을 상식과 법에 맞게 처리하지 못하고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면죄부를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끊임없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헌정 질서의 복원을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특검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말고 구속 사유를 보강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합니다. 눈앞에 CCTV가 폭로한 명백한 거짓과 그것을 감싸는 듯한 사법부의 판단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위헌 위법한 내란에 가담하고 동조한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일벌백계 하는 것만이 붕괴된 법치와 민주주의의 신뢰를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이들의 거짓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감시와 투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